딸이 죽을 뻔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제가 사랑하는 내 딸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너무도 분명했던 그 경고를 놓칠 뻔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제 딸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5살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간 응급실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제 직감이 바로 울렸습니다. 그건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말 대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못 알아보면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사위가 수상하다, 딸이 이상하다, 손주가 말을 아낀다.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던 분들, 다들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껏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삶의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그날 저는 그냥 손녀를 돌보러 딸 집에 간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위 재훈이가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는 급한 일로 외출했습니다. 서유리는 방에서 놀고 있으니 편히 계세요. 너무 정중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액자처럼 고정돼 있었고 그 안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자마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서유리가 방에서 나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면 신나서 뛰어다닐 나이잖아요? 근데 얌전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서유라, 뭐 하고 놀았어? 색깔 맞추기 해요. 어떤 색깔? 그때 사위가 부엌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유리가 요즘 색깔 순서 맞추는 걸 좋아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두려움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병원에 실려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눈에서 늘 보던 그 눈빛, 그 공포, 그 포기. 그걸 제 손녀의 눈에서 똑같이 본 겁니다. 딸 지연이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매장에 문제가 생겨서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딸을 보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늘 활기차던 딸이 어깨를 움츠린 채 남편 눈치를 슬쩍 보는 겁니다.
마치 뭘 말하려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요. 그때 딸의 손목에 눈길이 갔습니다. 지연아, 손목에 뭐 묻었니? 딸은 소매를 재빨리 내렸습니다. 아, 박스 정리하다 살짝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40년 간호사 생활 중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세게 잡아서 생긴 멍이었습니다. 그때 사위 재훈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늦을까봐 미리 해뒀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손목에 멍든 걸 보고도 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자상한 남편이라면 다친 걸 먼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무관심은 오히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상한 기류는 더 짙어졌습니다. 서유리가 밥을 흘리자 딸이 닦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 말투엔 다정함보다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웠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미안해요, 아빠. 라고 말했습니다. 5살 아이가 아빠한테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걸 듣고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서유리가 어려서 그래요. 제가 더 잘 볼게요. 딸이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요. 식사 후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서유리와 거실에서 블록을 쌓았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해야 해요. 서유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순서로 쌓으려 하자. 안 돼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순서는 안 돼. 아빠가 화내요. 순간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놀라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걱정이 아닌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할게요.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병원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꼭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게 이미 몸에 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서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유라, 엄마가 요즘 많이 바빠. 응. 엄마는 항상 아파요. 아파. 어디가? 아이 손이 자기 팔을 가리켰고, 그리고 목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 그게 이런 느낌이겠죠. 그 순간 재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상상을 많이 해서요. 상상이라고요? 아이 말이 상상이라고요? 서유리는 그 순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빠가 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정상적인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긴 소매,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덥지 않니? 아니요. 사무실이 추워서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본능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겉보기엔 멀쩡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뭔가 끔찍한 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한 뒤 저는 서유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아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서유라, 할머니랑 재미있는 놀이 해볼까? 좋아요. 근데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해야 해요. 또 그 순서였습니다. 제가 다른 놀이를 제안해도 아이는 그 색만 고집했습니다. 왜 꼭 그 순서여야 해? 서유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아빠가 화내요. 엄마도 아파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라, 아빠가 그 색 순서를 말하는 건 언제야? 차, 탈 때요. 파란 차, 빨간 차, 노란 차, 초록 차. 그 순서로 봐야 해요. 차를 본다고? 네. 아빠가 창문 앞에 서서 보라고 해요. 그 순서대로 보면 엄마한테 안 화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차 색깔을 순서대로 본다고요? 이게 뭔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 응급실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외부 감시를 확인할 때 특정 색이나 순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 혹시 재훈이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아이에게 시키는 건 아닐까요? 서유라, 그 차들 매일 와? 아니요. 가끔 와요. 근데 아빠는 매일 봐야 한다고 해요. 매일 체크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맞추면 딸이 다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뭐 하셔? 컴퓨터 해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엄마도 못 들어가요. 그 방. 어제도 문이 꼭 잠겨 있었던 그 서재. 서유라, 방 안에 뭐 있는지 봤어? 아니요. 근데 아빠가 금고에서 뭐 꺼내는 거 봤어요. 금고, 일반 가정집의 금고라니. 게다가 아이 눈앞에서. 그 금고 어디 있어? 벽 안에 있어요. 아빠가 벽 열어서 꺼내요. 숨겨진 벽 금고.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유리가 돼지 저금통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아빠가 여기에 뭔가 넣었어요. 저금통을 흔드니 동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안에서 굴러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언제 넣었어? 어제요. 아빠가 이거 소중한 거니까 잘 간수하라고 했어요. 5살 아이에게 맡기는 소중한 물건. 그게 뭘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서유리는 놀라서 저금통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할머니, 아빠 올까 봐요. 순간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있었어. 서유라, 엄마 왔다. 응, 잘 있었어. 그런데 딸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어디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매장 일이 복잡해서요. 또 거짓말. 지친 얼굴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유리가 엄마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색깔 놀이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서유라,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이 색깔 놀이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훈이가 서율이 집중력 높이려고 만든 놀이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 오늘만 3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숨기고, 왜 당신은 당황하는 걸까요? 순간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보았습니다. 딸의 눈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도움 요청의 신호.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자.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그 말, 엄마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저를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딸의 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 하지만 동시에 말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자꾸 서유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화내요. 엄마가 아파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 단순한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무서운 퍼즐로 조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 지역의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 행동, 눈빛을 기록해. 그게 증거야. 그 말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느낀 낌새를 확신으로 바꾸자. 그리고 아이와 딸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자.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요즘은 워낙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많더군요. 그리고 서유리와 대화할 때, 딸과 대화할 때, 조심스럽게 켜두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사위 재훈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표정, 아이에게 말하는 방식, 딸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서유라, 아빠가 뭐라고 했어? 오늘은 초록부터 시작하래요. 이 말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신호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딸의 안전, 어쩌면 재훈의 범죄와 직결되는 코드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갑자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밤 절대 안방 문 열지 마세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밤 무언가를 감당해야 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걸요.
재훈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위험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서율이랑 놀았지.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율이가 어떤 놀이를 했는지 들어도 될까요? 서율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5살 아이가 아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블록이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서율이는 비밀을 잘 지키는구나. 재훈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게 5살 아이에게 필요한 건가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야 해. 너무 의심받으면 곤란하니까. 곤란하다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지 마. 너 있을 때만 오시게 해. 감시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 더는 자유롭게 놔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조각들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가짜 신분증, 정체불명의 금고, 아이의 공포 어린 눈빛과 딸의 모순된 행동들. 이 집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의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딸 가게 구경하러 왔지.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말 못해요. 혹시 몰라서요. 딸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또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는 딸의 직장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엄마, 제발 집에 가세요. 딸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위험한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랑 엮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직폭력배, 돈 세탁.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심했습니다. 혼자는 안 되겠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돼지 저금통. 아이 말로는 그 안에 소중한 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결정적 단서가 아닐까요? 하지만 재훈의 감시 속에서 그걸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간호사 시절 배운 원칙. 응급 상황일수록 직접 개입 말고 전문가에게 넘겨라.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이의 말을 다시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5살 서유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그 아이의 순수함이 가족을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훈도 딸도 집을 비운 시간. 오직 저와 서유리만 있었습니다. 서유라, 돼지 저금통. 할머니가 한 번만 봐도 될까?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동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밑을 열자 USB 하나와 쪽지 한 장. 쪽지엔 숫자들과 함께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시에만. 그리고 USB 라벨엔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서유라, 이거 언제 받은 거야? 며칠 전에요, 아빠가요. 만약에 아빠가 안 오면 엄마한테 주래요. 만약에 안 오면? 그 말이 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빠가 울었어요. 5살 아이가 전한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USB는 당장 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라도 있거나 재훈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할머니가 잘 보관할게.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할머니,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USB를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차 색깔 순서였죠. 재훈이 차 번호에서 힌트를 얻어 마지막 4자리 숫자를 넣었습니다. 찰칵. USB가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폴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충격적인 파일들. 사진, 영상, 녹음, 그리고 통화 내역. 재훈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안 된다. 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진실을 아는 걸. 더 끔찍한 건 딸을 폭행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보존용. 스스로의 범죄를 저장해 놓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 폴더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직에서 배신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과 손녀를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습니다. USB 하나가 그의 범죄를 증명해 줄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지금 제 가족은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USB와 모든 증거를 들고 말이죠.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 오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USB를 보여주자 경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자료, 수년간 추적 중인 조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날로 수사는 시작됐고 딸의 집에 급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훈이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숨겨진 금고에선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십억 대 자금 흐름.
위조 신분증, 피해자 명단까지. 그는 결국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돈 세탁, 사기, 폭력, 협박, 위협.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처음부터 딸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딸의 사업을 통해 돈을 세탁하고 자신을 가정적인 사람으로 위장하려 했던 겁니다. 딸은 처음엔 저를 원망했습니다. 왜 엄마 혼자 그걸 다 감당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끝났을지도 몰라요. 6개월 후, 딸과 서유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유리는 이제 색깔 놀이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색으로 놀까? 그 물음에 저도 미소 짓습니다. 딸은 이제 긴 소매를 입지 않습니다. 팔뚝 위 멍도 마음속 멍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 말입니다. 재훈이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속한 조직도 모두 검거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수십 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제 가족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상한 신호를 느끼셨나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가족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